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강석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연금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목이 노후준비의 기본은 뭐냐? 연금의 파일을 크게 하는 것이다. 자, 오늘 강의가 이게 온라인으로 아마 나간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나가면은 온라인 강의가 좀 문제가 뭘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질문하고 이 대답하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해요. 마치고도 이거 뭐 질문이 있으면 바로 대답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부모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올리시면은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원하시면은 상담을 원한다고 하면은 어떤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제가 경력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공로연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제가 퇴직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또 아마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강사로 다시 아마 민간 강사로 아마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돈을 어떻게 하면은 잘 많이 준비를 해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볼까, 이런 걸 상담도 하고 강의 업무를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자산보다는 좀 연금을 좀 많이 만드십시오. 왜 그럴까?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자, 제가 공무원 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도 아주 충분하다. 꼭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자, 국민연금을 저는 전 국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연금을 좀 많이 만들어 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가 뭔지 제가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드리고, 왜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주택연금의 도대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지금 현재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내가 100살까지 살아내겠나? 이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자,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를 제가 가장 최근에 자료입니다. 매년 연말 되면 통계 자료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82.7세다 이래 나와요. 자, 그러면은 100살까지 못 사잖아요. 이게 이 통계 자료를 봐도. 그러면 왜 자꾸 100세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통계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찍 사망하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 평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장 노환으로 질병 없이 암 없이 노환으로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연령대가 보통 얼마 정도 될까 이겁니다. 이 통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게 얼마냐?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다 이렇게 나와요. 90세. 여 밑에 보면은 이게 2020년입니다. 자, 여러분 2020년이 언제죠? 예, 지금입니다. 지금이 90세로 추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더 오래 삽니까? 여자가 더 오래 삽니까? 여자가요. 예,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것은 이게 만고의 진리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여자가 다 오래 살더라고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90이 평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냐? 90한 2세, 3세. 남자분들이 어떻게 되냐? 87세, 8세. 얼마 전에 제가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가면 항상 연세 나이를 물어봐요. 연세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88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연령이 87세, 8세, 여자분들이 92세, 3세,
그래서 지금 재민 사망 연령이 90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서서히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학생 애들은 거의 100살에 돼갖고 돌아가시는 연령대가 많을 거다 이렇게 추산하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돌아가신 연령이 이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재민 사망 연령이. 제가 추정컨 때 지금 한 50대, 60대는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이건 제 추정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93, 4세는 안 되겠나? 그럼 여자분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97세, 8세. 남자분들은 91세, 2세. 요때 많이 돌아가십니다. 자, 그때까지는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100세 이전과 이후의 노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그림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100세 시대에는 저금리와 저성장입니다. 그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 고금리와 고성장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세 시대는 오래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전에는 오래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못 살았다. 자, 그 다음에 노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옛날엔 노후 기간이 짧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부동산을 참 좋아해. 부동산. 자산의 구성을 비율을 보면요. 부동산도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동산 집 한 채 달랑 있고 금융자산이 한 푼도 없어. 조금밖에 없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이 여러분 오래 못 살면은 사실은 연금이요 선택사항입니다.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연금 아니고 일시금이 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금이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금이 필수인 시대 돼간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의료비 지출이 이제 상향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래 살게 되니까 병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느냐?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자녀가 자기도 살기 힘들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녀가 물론 있겠지요. 근데 대체로 부모를 효도하기를 원해요. 왜? 자기가 받은 게 많으니까. 자, 그런데 자기가 살기 힘드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연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연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뭐냐? 고령화와 저금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 자, 여기 보시면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연금 선택 비율과 고령화와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더라고요. 여러분, 빨간 게 뭐냐면요, 이게 기대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대 수명이 30년 동안입니다. 30년 동안 얼마가 올라갔느냐? 기대 수명이요, 15년이 올라갔더라고요. 연금 선택 비율은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높아가니까 다 연금을 선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우리가 뭘 느껴요? 아, 나이가 오래 살게 되니까 다 연금을 선택하는구나. 이게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는 자료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연금 선택과 금리와의 관계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빨간 게 금리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연금 선택 비율이요, 아까와 똑같은데 연금 선택 비율은 자꾸 올라가는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다 연금을 선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에 왜 연금이 필요한가 이것만 보더라도 고령화와 저금리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도 물론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의 첫 번째입니다. 자산보다는 연금을 많이 만드십시오. 자산보다는 하여튼 연금을 많이 만드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노후 준비가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불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불안전한가?
여러분 자산이 뭡니까? 부동산, 예금, 뭐 주식, 채권 이런 게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을 많이 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불안전한가? 여러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임대 수익을 이걸 내가 노후에 자산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왜 불안전한가?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자산은 이게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도둑을 맞을 염려가 있다는 것이. 이 도둑이요. 집 바깥에도 도둑이 있지만 또 집 안에 도둑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 안에 도둑이 누굽니까? 자녀. 예, 자식이라는 건요. 이 부모의 호주머니에 뭐가 들었는지 이게 다 알아. 아는 도둑이요. 훨씬 더 무서운 도둑입니다. 바깥에서 문을 따고 들어오는 도둑은요. 집안에 물건이 어디 있을까 제일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는 도둑은요. 다 알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도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연금은 어떻습니까? 연금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요. 퍼내어도 또 나오고 퍼내어도 또 나오고. 저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이 뭘까? 연금을 많이 만드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일단 연금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그 다음에 주택연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연금 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얘기만. 물론 뭐 공무원 연금 하나만 해도 국민연금 하나만 해도요 얘기할 게 많아요. 근데 핵심적인 것만 파일을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 5가지 연금 중에 국가에서 관장하는 연금이 어느 연금일까요? 이게 국가에서 관장하는 연금. 일단 공무원 연금이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주택연금입니다. 이 3가지가 국가에서 관장하는 연금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퇴직연금이 국가에서 관장하는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연금이기는 하지만은 국가가 관여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 딱 하면 제 머리에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주공산이다. 주인이 없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퇴직연금입니다. 사실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엉망이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인이 없는 돈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사적연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주택연금. 일단 물가를 반영해 주는 연금이 뭐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을 어떻게 주느냐? 평행선을 달립니다. 한번 금액이 딱 결정이 되면 평생 동안 같은 금액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금액을 어떻게 줄 것 같습니까? 상향 곡선을 그릴 것 같습니까? 하향 곡선을 그릴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줄 것 같습니까? 자,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을 항상 보면요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금리에 따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려간다고 얘기합니까? 내렸어요. 예, 내려간다고 얘기를. 장기적으로 보면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주던 금액을 똑같이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연금을 유심히 한번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무원연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연금을 자 여기 보시면은 줄 때 어떻게 주느냐? 우리는 공무원연금의 모든 연금의 체계에 대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 보시면은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국민연금은 그럼 어떠냐?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일시금으로 못 받느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연금이 안 됐을 경우입니다. 그 10년이 안 되면은 내가 아이고 나는 막 연금 안 할래.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있다. 10년 딱 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공무원 연금 그렇게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퇴직하고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공직을 이제 1년밖에 안 두신 분이 계셨어요. 그 이분을 또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서 아이고 연금도 많이 받으시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분이 한숨을 쉬죠. 왜 한숨을 쉬시느냐? 연금을 다 못 받는데. 왜 못 받느냐? 이유가요, 빚을 너무 많이 졌더라고요. 빚을 얼마를 졌느냐면요, 1억 5천을 졌어요. 그래, 아니 선생님 어떻게 빚을 그리 많이 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하는 얘기가, 딸이 3명이 있는데 이 딸이 전부 다 서울대를 다녀요. 그런데 서울대입니까? 이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서울대라고 합니다.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등록금을 다 무이자 융자를 낸 겁니다. 무이자. 그 이자를 안 갚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10년 동안 이게 무이자 융자를 계속 내다 보니까 빚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퇴직할 때 되니까요, 이게 1억 2천이 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때서야 이분이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에 또 뭐 저거 쓸 돈 뭐 이런 것도 대출한 게 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퇴직할 때 너무 후회스럽대요. 그래서 못 갚으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퇴직할 때는 반드시 빚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못 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연금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요 반 정도밖에 연금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서 공무원 연금에 이게 문제구나. 빚을 지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게 공무원 연금에서 지금 파란 거는 전부 다 연금을 선택해요. 옛날에는 일시금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옛날에 일시금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일시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연금 시대거든요. 고령화 저금리 때문에 거의 연금으로 다 받아요. 일시금 받는 사람들은요 눈물을 머금고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연금으로 받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언제 개정됐느냐? 2번 개정이 됐습니다. 2010년도 10년도하고 201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한번 개정이 되고 여기서 한번 개정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복잡한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가져왔느냐면요, 이거를 굳이 알려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자면, 공무원 연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공무원 연금 계산 공식이 다 틀려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지금 퇴직을 하시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요, 2010년도 이전에 계산 공식에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이제 퇴직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연금액이 많아요. 왜?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개정되면서 연금을 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요거보다는 연금이 적게 계산하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보다 더 적어. 어쨌든 감액된 연금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016년도에 공직에 임용되셨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공직에 임용을 되시는데 이제 한 5년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노후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공무원 연금 공단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또 가러 와갖고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2016년도에 개정될 때 백서를 한번 백서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백서를 딱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셔갖고 30년 이상을 근무를 했다. 30년 이상 가장까지 승진을 했다. 그러면 연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현재 물가로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아무리 연금이 안 돼도요 300만 원 전이거든요. 직책이 높으면 또 뭐 좀 더 많고, 그죠? 자, 구급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그걸 보고 공무원 연금에도 이제는 비상이 걸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지금 입사하신 지가 이제 5년, 한 10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노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공무원 연금, 내가 요래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연금이나 이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이거를
이것도 드시고 IRP라 해갖고 이거를 공무원 있는데 이제 문호를 늘어놨더라고요. 다 열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전에는 공무원, 군인, 자영업자 해당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게 한 2년 전에 이거 문호를 열어놨더라고요. 열어놓은 이유가요.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정하면서 연금을 줄여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연금이 충분한가? 이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은 평생 지급을 한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여기 보시면은 실질 가치를 평생 보장해 준다. 그 물가를 반영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그 도표를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유종연금과 장애연금이라는 것도 있더라. 자, 이 유종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도 해당이 되지만은요, 내가 가입 중에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배우자와 자녀 있는데 이제 연금을 줘요. 이걸 유종연금. 그러면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셔도 유종연금이 해당이 돼요. 근데 장애연금은 뭐냐면요, 가입 중 외에는 안 됩니다.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니 장애연금이 해당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압류 불가한 안전자 사신다. 근데 압류가 불가하다 해갖고 사실은 이게 압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압류가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국민연금을 만약에 신용불량자 분들이 와서 국민연금을 계속 냈는데 내가 연금을 탈락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분들에게 안심통장을 만들어줘 버려요. 그럼 그쪽으로 들어간 돈은 어느 기간에도 이걸 압류를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신용불량 되시는 분들이요, 내 연금 못 내겠다. 뭐 탈락, 내가 지금이라도 일시금 탈락했겠네.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무조건 내시라고요. 선생님이 평생 동안 신용불량을 달고 다녀도 국민연금만 탈수록 만들어놨다. 왜? 안심통장은 만들면은 이쪽으로 돈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법원에서도 절대로 이 통장을 못 건들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압류 불가한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가 반영, 물가를 이제 반영해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12년 동안입니다. 12년, 2003년에서 2015년 동안 12년 동안 얼마가 올랐느냐? 25만 5,700원이 올랐다. 개인연금은 한 번 결정이 되면요, 이 금액이 똑같이 줍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이것만 해도 다른 연금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드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연금의 파일을 크게 하자. 자, 연금의 파일을 제가 크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연금을 연기연금이라 그런 게 있고요, 조기연금이라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연기연금은 못해도 조기연금은 한번 버텨봐라. 여러분, 연금을 좀 많이 만드시려면은 연금 받는 시기를 좀 뒤로 딜레이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조기연금이죠, 그죠? 일찍 좀 땡기는 겁니다. 일찍 땡겨받는 이분들 제가 상담을 참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연기연금은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지금 몇 세냐면요, 57년생부터입니다. 57년, 58년, 59년, 60년생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2세 연금을 받아요. 받는데 조기로 땡기면 한 5년 정도 땡길 수 있고 뭐 3년을 땡겨야 되고, 그럼 57세부터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는 한번 버텨보세요. 왜? 연금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니까 조기 한번 버텨.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연기연금은 62세에서 뭐 63세, 64세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여유가 많아야 돼. 생활에 여유가 많든가, 안 크면은 돈벌이가 잘 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기연금은 못 하더라도 조기는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이게 답이더라고요. 제가 4대는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입니다.
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 가입을 하십시오.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돼 있고 남편은 공무원연금 이렇더라도 필히 가정주부로 계시면 받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 가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유만 된다면은 자녀의 연금도 좀 넣어주세요. 여유만 된다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반납금이나 추납금을 납부하시라. 반납금, 추납금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사례를 들여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얘기에 전부 다 앞에는 1번은 어떻게 하든 연금을 좀 뒤로 미루는 얘기입니다. 밀어서 연금을 좀 많이 만들어 보자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면 뭐냐? 이거는요,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가입 기간. 모든 연금이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기간이 길어야 돼요. 기간이.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기간이 긴 거와 돈을 많이 넣는 거와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무조건 기간을 길게 하십시오.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의 어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기간을 할 때 무조건 길게 하십시오. 금액이 좀 적더라도, 금액 뭐 10만 원 내더라도 만약 10만 원 나는 도저히 못 낸다. 5만 원 하세요. 기간을 할 때 길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금액을 높이십시오. 이 얘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간을 길게 하시라. 이런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드린다. 자,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연금 일단 받는 나이가 지나가 버렸는데요. 연금 받는 나이를 여기 보시면은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법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자, 지금 받으신 분들은 저희들은 이걸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담이 왔는데 뭐 이제 책 찾아보고 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손가락 갖고 57, 58, 59, 60, 62세입니다. 61, 62, 63, 64, 63세입니다. 65, 66, 67, 68, 64세입니다. 69년생 이전이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는 나이에서 조기는 어떻게 5년까지 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세 내가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5년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5년 땡기면은 57세부터 받도록 이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62세 연금을 받아. 그러면은 5년까지 뒤에 1년만 미뤄도 되고 2년 미뤄도 되고 5년까지 미룰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제가 이분은 상담을 하신 분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1년을 우리가 일찍 땡기면은 몇 프로만 6% 정도가 감액돼요. 6%. 자, 근데 이분은 여기 보시면은 62세 연금을 받아요. 이분이 60년생이었어요. 62세에 받는데 57세에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서 이제 퇴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G에 다니셨는데 자기가 이제 퇴직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분이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선생님, 62세 받는 거 하고 57세부터 연금을 그때 중단을 하시고 5년 동안 한 푼도 안 내고 가만히 놔뒀다가 62세 받는 거 금액 차이가 그러면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기서 물가는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 하면은 74세까지 받으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한 100만 원 차이 나니까 뭐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되죠. 80세까지 받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늦게 수령한 게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많아집니다. 85세까지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한 5,500만 원 정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선생님 결론이 뭡니까? 예, 선생님이 74세를 나는 못 넘길 것 같아. 그러면 조기를 선택하십시오. 나는 그게 아니고 80세, 85세 땅은 땅상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니? 연금을 뒤로 미루십시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은 선생님이 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골골 80이고 골골 90이라고 하면 누가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내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돈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한번 뒤로 미루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상담을 하시고 상담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요. 옆에 친구하고 뭐 이래 직장 다닐 동료들하고 이래 얘기 나이도 비슷하다 보니까요. 얘기를 하다가 니는 조기연금 받나? 나 받고 있는데 그러면 쫓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재무 상태를 판단을 해서 친구하고 똑같지를 않으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단을 해서 내가 이 돈 없어도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기는 좀 제 받는 나이까지 좀 뒤로 미루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연금은 7.2%를 증액해줘요. 자, 증액을 해주는데 그 대신에 뭐가 이게 증액해 대신에 연금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여기 보시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뭐 일부만 연기를 해도 돼요. 내가 100만 원 연금을 받으면 50만 원은 연기를 하고 50만 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복잡한 내용이 다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연기연금을 사실 그 상담하는 그 여직원이 이제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가면은 이런 거 상담하는 여직원들 제일 A급을 앉혀놔요. 상담을 아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하는 여직원 도대체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요. 전에는 연기연금 상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상담을 하느냐? 고령화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7.2% 종말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금리가 한 2%밖에 안 되잖아요. 2%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굴리기가 힘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2% 저것만 보고 사람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을 뒤로 늦추면은 7.2%가 증액되는데 선생님 1년 동안 연금 못 받는 걸 생각하셔야 되지요. 이래 얘기입니다. 자, 내가 연금을 지금 타면 100만 원을 받아. 그럼 1년 못 받는 게 얼마죠? 1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담당자가 1200을 72,000으로 나누면은 그때 제가 옆에서 상담할 때 보니까 그분이 나누니까 얼마가 나오냐? 11년 정도 나와요. 11년. 선생님 아무리 못 살아도 11년은 살아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기연금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꽤 있다고 해요. 그래도 하루에 보통 그래도 뭐 한두 명씩 이걸 연기를 하시는가 봐요. 그러면은 결국은 연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지금 돈벌이가 잘 되시는 분들은 물론 이해가 가요. 돈벌이가 안 되는데도 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 연기는 좀. 다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뭐냐? 나는 의무가입자가 직장 다니면 다 의무가입자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자인데 의무가입자는 내가 원해서 가입을 하는 걸 말합니다. 특히 이제 가정주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뭐 퇴직연금 수급권자 또 뭐 됩니다. 그 다음에 무소득 배우자, 가정주부죠, 그죠? 가정주부, 근데 학생, 군복무 중에 있는 무소득자, 이 학생들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무소득 배우자, 학생, 요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번은 고용센터에 강의를 갔었어요. 오래전인데요. 한 10년 정도 됐겠나. 그때 강의를 가니까 많은 분들이요.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반감이 많더라고요. 가장 제가 반감이 많은 게 뭐냐면은 이게 국가에서 주식 투자해가 다 말아먹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기금이 고갈되고 나중에 이건 못 받는다더라. 뭐 하여튼 이런 악선전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분이 가입을 하면은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하면은 한 사람밖에 못 받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이따 부부 가입자에 대해서 연금 받는 거 어떻게 받는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 그때 강의를 딱 마치고 나니까 한 분이 이분은 연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가끔 보면은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사를 딱 하시면서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요. 자기가 제가 퇴직할 때 60세 전에 이제 부부가 같이 공장에서 막노동을 했대요. 막노동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애들 시집장가 다 보냈대요. 근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갖고 시집장가를 보내면서
빚을 안 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대요. 그래서 지금 빚은 없대요. 없는데 돈이라고는 전세금 단칸방에 평생을 살았대요. 애들하고 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60세가 되니까 부부하고 동갑인데 직장에서 이제 아이고 더 이상 고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나오게 됐어요. 나오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여러분 없는 집에 자식들 결혼해 갖고 사는데 애들이 생활비 보태줄 형편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가니까 남편 50만 원, 아내 50만 원 연금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1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아까 물가를 반영하면 제가 보건 데는 아무리 못해도 120, 3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저보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돈은 저희들의 생명줄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부부가 같이 넣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부 같이 가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저희 시골에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5년 맞인데 지금 바로 이제 연금을 받고 계셔. 받고 계시는데 제가 평상시에 아까 제가 고용센터에 만난 이분이 생각이 나갖고 형님인데 그렇게 형님 국민연금 꼭 넣으세요. 형수님도 넣으시라고 가게를 서울에서 하셨어요. 가게를 하셔갖고 하여튼 뭐 그런 대로 가게가 좀 됐거든요. 열심히 넣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형님이 또 완전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반감이 얼마나 많은지요. 국민연금 뭐 힘을 막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가 당하는 것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제가 형님 동생이잖아요. 형님 딴 얘기하지 마시고 제 말 믿고 꼭 넣으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넣는 것 기도 하고 안 넣는 것 기도 하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시골에 내려오셔갖고 이제 농사 짓는다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물었죠. 형님 어떻게 연금은 받고 계세요? 이렇게. 아이고야 야 내가 그때 네 말 들을 건데 연금을 내가 많이 못 내갖고 조금밖에 못 받는데요. 내가 그때 정말 네 말대로 꾸준히 열심히 넣었더라면 지금 돈이 많이 될 건데 내가 그때 정말 니네 정말 네 말 들을 건데 내가 잘못했다. 그건 내가 얼마 받아요? 이렇게. 형님 40만 원, 형수님 40만 원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도 늦기는 뭐 중간에 늦긴 늦는가 봐요. 근데 막 중간에 많이 빼먹었대요. 그래갖고 제가 65세 여러분 간 넘으시면은 뭘 받죠? 기초연금이라는 걸 받아요. 기초연금. 그게 50만 원 정도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3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130만 원이면은 물론 풍족하지는 않겠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부부 같이 넣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제가 부부 같이 넣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도서관 뭐 이런 데서 강의를 좀 했습니다. 한 번은 국민연금에 대한 강의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한 분이요 저보고 자기 집에 애가 나이가 30인데 직장을 들락날락거린대. 선생님 제가 직장을 나왔을 때 그 빈 기간에 대해서 선생님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넣어주고 싶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좋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국민연금은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금 넣은 기간을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유만 되신다면 하십시오. 제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 제가 아이고 오늘 강의를 갔더니만은 어떤 사람이 말이야 자기 노후나 좀 챙기지 말이야 뭐 자식들 국민연금을 넣어준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랬더니만은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국민연금 직원이요 자기 자식은 국민연금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큰돈 국민연금을 언제 넣어줬냐면요 대학교 다닐 때 넣어줬어요. 22살에 제가 넣어줬습니다. 요사이 취업이 늦잖아요. 이거 대학교 다닐 얘를 넣어줬다니까요. 얼마 지났지 않아 갖고요. 작은 놈이요. 형아 국민연금 넣어주면서 나는 왜 안 넣어주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놈도 넣어주게 되었어요. 얼마를 넣어주느냐? 여러분 제가 금액을 얼마 넣어줄 것 같습니까?
큰애 15만 원 정도를 넣어줬어요. 사실 15만 원도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둘이 넣어주려면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15만 원을 넣어준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직장에 처음 들어가시면은 봉급이 200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냐면 9%면요 18만 원입니다. 제가 18만 원 넣어주려고 했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15만 원 하자 그래갖고 15만 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취업을 내가 했는데, 그 나이가 보통 요새요 남자들도요 한 30 뭐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취업이. 그러면 제가 한 8년을 넣어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자녀인데 넣어주는 것도 여유만 된다면 괜찮다. 이게 국민연금 2부 가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납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납제도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99년도를 한번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9년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99년도에 연금법이 최고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그래서 99년도 이전에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다가 직장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돈을 다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받으면 이거를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반납하시면은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을 많이 준다. 이게 반납금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유리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연금 지급 기준율이 70%였어요. 물론 이걸 내려면 그동안 이자하고 다 합해가 내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0%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얼마 정도 되느냐? 50% 자꾸 낮췄어요. 연금법 개정을 하면서 낮춰가 지금은 한 46% 정도 됩니다. 나중에 2028년 되면 40%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하시면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민원실에 앉았다가요 어떤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 연금을 타러 오셨어요. 연금 타러 오셨는데 이분이요 연금액을 딱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밖에 안 돼. 왜 그러냐? 5년을 가입했고 5년밖에 가입 기간이 없더라고요. 원래는 연금은 10년이 돼야 돼 가입이 되는데 연금을 주는데 이분은요 그때는 특별급여를 만들고 5년만 돼도 연금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요 얼굴이 보니까 너무 실망을 하시는 겁니다. 연금 타러 왔는데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항의를 못하는 것이 왜? 가입 기간이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회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직장을 10년을 다녔더라고요. 10년을 다녀갖고 반납금이 있더라고. 그래, 선생님 반납금이 있는데 요거를 내시면은 연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 50만 원가량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40만 원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럼 반납금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느냐? 1,600만 원가량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1,600만 원. 그럼 제가 설명이 아주 간단해요. 선생님 매달 40만 원을 더 많이 받는데 12달이면 얼마죠? 480입니다. 4년을 받으시면 본전을 뺍니다. 1,600만 원 돈만 있으면은 무조건 하시죠.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면서도요, 이 옷이 입었는가라든가 이 행색을 보니까 1,600만 원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하시겠대요. 진짜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제가 이 기간에 다니는데 선생님들 뭘 사기를 치겠습니까? 하십시오. 이랬거든요. 이분이 하시겠대요. 돈이 있는가 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전화가 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근데 큰일 났어요. 왜요? 집에 아내가 반대를 한대. 아니 집에 아내가 반대할 리가 없지요. 선생님이 맞다가 돌아가시면 또 유족연금도 나가고 이거는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다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왜 반대를 하죠? 그렇게. 집에 가서 얘기를 했대.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가만히 듣더니만은 남편 얼굴을 딱 보더니만 당신은 말이야 어디 가면 맨날 사기나 치고 또 사기꾼인데 또 걸린다고. 아내가 뭐 전혀 믿지를 않아더래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이 남편 되시는 분이요. 선생님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간대요. 데리고 한번 가보긴 하자. 억지로 안 가려면 억지로 이제 데리고 가니까 설명을 좀 잘해주세요. 아니 무조건 데려오시라고. 근데 저희 공단 그 지역본부가 6층 건물이거든요. 거기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기간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오자마자 민원실에서
들어온 순간에 대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계산을 하고 저희도 인사로 오셨더라고. 네, 근데 고맙다고 인사로 오셨어요. 인사로 오셨는 거를 제가 아주머니 보고 한마디 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사기꾼같이 보입니까? 아주머니가 아유 그게 아니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자, 이 반납금은요 무조건 하고 기간이 있어요. 무조건 하시는 게 맞아요. 왜? 이 지급 기준율로 보시더라도 그렇다. 자, 추납은 이런 겁니다. 추납은 아까 99년도를 기점으로 하시는데 99년도 이후입니다. 이후에 내가 연금을 안 내는 기간이 있다. 소급해서 낼 수가 있어요. 소급해서. 이게 추납입니다. 근데 요거는 상담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죠. 여기 전에 가입 한 달이라도 가입 기간이 있어야 돼요. 가입 기간이 있으면 그 이후로 추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옛날에 뭐 직장 다녔다, 돈 찾아갔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99년까지 다 소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사례를 들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파란 거는 이제 한 번 안 내는 기간입니다. 요거는 내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요걸 안 내면은 연금이 얼마 정도 됐느냐? 한 20만 원가량 연금을 받아요. 받은데 요거를 이제 추납을 해갖고 계산을 내가 내니까 얼마 정도 됐느냐? 47만 7천 원, 2배가 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얼마를 냈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00만 원을 추납을 했어요. 1,900만 원 추납했는데 11만 6,100원. 그럼 요 금액은 어떻게 나오느냐? 현재 내가 납부하고 있는 금액을 갖고 합니다.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현재 납부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 그러면 좀 틀려갖고 추납을 만들어도 되고, 내가 더 많이 내고 싶고 그러면 높여갖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니까 연금이 2배 훨씬 더 많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정주부분들이 이거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에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에요. 한 450만 명 가까이 돼요. 이거 만약에 저희 공단에서 안내를 해버리면요 일 못합니다. 난리가 나면 일 못합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뭐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자, 추납 얘기 드렸고요. 자, 부부가입 정말 제가 강의하면 이 얘기를 꼭 드립니다. 자, 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연금을 어떻게 받을까? 소문이 잘못 나갔고 한 사람밖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내가 낸 연금은 내가 받습니다. 받는데 문제는 뭐입니까?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각각 받습니다. 남편 따로 받고 아내 따로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겠습니까? 돌아가셨을 때.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 연금을 선택한대. 남편이 돌아가셨어. 남편이 먼저 아내가 먼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은 아내가 연금을 안 받고 있으면은 유족연금을 아내가 받으시면 돼요. 되는데 아내도 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내가 자기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은 유족연금의 30%를 추가 지금 받으려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하냐?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다. 50%입니다. 요거는 왜 많이 주노? 이거는 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유족연금의 30%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연금을 100만 원을 받아. 내가 남편인데 100만 원을 받으면 유족연금이 얼마냐면 60%입니다. 20년 이상 가입자. 20년이 안 되면 60% 프로테이지는 조금 더 높아갑니다. 그럼 20년 넘으면 60%면 60만 원을 받아요. 60만 원에 30%. 18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부 가입자에 들어있는데 불리한 규정입니다. 내가 유족연금도 받고 그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좀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래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안 해주다 보니까 가정주부분들이 가입을 하러 오시면은 요걸 설명을 세세히 이해갈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고 그렇게 가입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벌이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 의무 가입인데 뭐.
부부 가입이니까 설명을 안 하는데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주고 왜 원해서 내가 가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불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사인을 받고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요런 도표를 갖고 설명을 해줘요. 국민연금 직원이 다 이 도표 갖고 설명해 준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만들어내 갖고 이걸 갖고 이제 설명을 해준다.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나이가 여자분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한 두세 살 많잖아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이 동시에 받는 나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이 동시에 받는 나이, 죽을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동시에 받는 요 기간이 길어야 부부가 가입해서 가장 효과를 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다면요, 다문화 여성, 필리핀 여자분입니다. 필리핀 여자분이 상담을 하고 오셨는데 이거 한국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똑똑하게 생겼어요.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는데 자기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오신 겁니다. 설명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니 남편하고 나이가 20살 차이 나는 거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 여자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고객분, 가장 불리한 케이스입니다. 가장 불리하다. 왜 불리하냐? 그 나이가 이제 한 40대밖에 안 됐어요. 당신이 65세일 때 남편이 나이가 얼마냐? 85세다. 그러면 이 기간이 짧아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남편이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아줘야 되겠느냐? 95세까지는 살아주셔야 됩니다. 95세까지 못 살더라도 한 90한 2, 3세는 살아줘야 당신이 넣은 게 그래도 본전이라도 찾는데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딱 해드릴게요. 이 여자분이요,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딱 듣더니 말입니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필리핀 여성분이 가입을 안 했을 가능성이, 직장 다니지 않는다면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다. 이해를 딱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국민연금 강의를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가정주부분들이 제 말을 믿고 국민연금 2부 가입을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하다가 한 분이 전화가 왔어. 이분이 한 50대 한 중반쯤 되셨는데 전화가 와,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요? 자기가 국민연금을 내 말 믿고 가입을 했는데 5년이 됐대. 가입한 지가 5년이 됐는데 남편이 암이 걸렸대. 선생님, 저 넣고 있는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그러시면요, 일단은 중지를 하십시오. 제가 왜 중지하라 그랬겠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유족연금을 받으시고 내가 넣는 게 도로목이 되버려요.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넣던 거 일단 중지하십시오 이랬거든요. 자, 그래 중지를 하고 1년쯤 지났어요. 1년쯤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 여성이 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남편이 암이 완치가 됐습니다. 깨끗하게 완치됐대요. 그랬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럼 제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넣으십시오. 그동안 안 넣는 거 소금에다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걸 상담하러 오시면 거의 가입을 하세요. 제가 왜 가입할까? 이분들의 심리가 뭘까? 보니까요, 나이가 동갑이라 가정합시다. 동갑이 가능하면은 한 10년 가입을 했다 하면요, 한 6, 7년 받으면 본전을 빼요. 금리하고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70세까지 살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80, 90, 공포의 100살 이걸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라도 넣어놔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더라. 이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퇴직연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개인연금하고는 시간 관계상 많이 얘기는 못 드리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제가 은퇴를 앞두시고 계시는 직장 대기업에도요, 그런데 강의를 가면요, 퇴직연금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왜 없느냐면요, 눈치를 보니까 아마 다 쓸 때가 있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가물에 코나도 돼. 그 괜히 퇴직연금 얘기 꺼내면요 거기 가서 그 괜히 마음만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래도 기본은 제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뭐 얘기를 드리는데 자 옆에 보시면은 세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퇴직소득세라는 게 연금소득세가 있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은 세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나온다. 내가 퇴직금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아마 1,000만 원 정도는 될 겁니다. 아마.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이거 일시금을 찾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1,000만 원 정도 되면은 이걸 내가 연금으로 다 받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 30% 때문에 이 목돈을 안 쓰고 하실 분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미미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세금이 절감이 돼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이면 세금을 내면 700만 원만 내고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700만 원도 이걸 10년 나눠 받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 이래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금 절감 효과가 한 50%가량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게 퇴직금은 우리가 뭐 다 얘기는 드릴 수 없고요. 퇴직금과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랬어요. 확정급여형, 그러니까 확정기여형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이건 DC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확정급여형 BC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퇴직금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뭐 별 구분이 없어요. 근데 확정기여형은 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회사에서 매년마다 퇴직금 그렇게 한 달치 공급을요. 그냥 개인 통장에 넣어줘버려. 그리고 네가 관리해라 이겁니다. 네가 관리하고 손해가 나도 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확정기여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익률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익률에. 왜? 내 돈이잖아요. 내 돈. 내가 이게 수익을 많이 올리고 안 하면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통 회사에는 큰 회사에는 확정 그 기여형 DC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잘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또 있고 조그만 회사, 중소기업체는 거의 DC입니다. 자, 제가 한 번은 공기업인데 회사 큰 회사입니다. 그랬더니 전부 이걸 갖고 있어. 제가 깜짝 놀래갖고 거기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부장님인데 부장님은 여기 확정 기여형인데 수익률이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이분이 아무것도 몰라. 뭐 그런 게 뭔데요? 이러더라고요. 옆에 차장이 앉았다가 젊은 차장이 앉았다가 아니 부장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거요 회사에 대놓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잔소리를 좀 해야 돼요. 나는 매년에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전화해갖고 수익률 낮으면 바로 전화합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아가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관심을. 적어도 내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잔소리라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퇴직금은 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연금입니다. 세제 적격 개인연금은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야 된다. 이걸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자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은 걸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거를 그냥 나중에 은퇴하실 때요.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버려요. 일시금. 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거 일시금 은행에 가면 바로 줍니다. 바로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원금 플러스 이자의 16.5%입니다. 여러분, 이자의 16.5% 같으면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원금 플러스 16.5%면 이게 데미지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설명을 꼼꼼하게 잘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초보자가 앉아있다 그러면 그냥 전산으로 해갖고 바로 통장에 넣어줘 버려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연금으로 인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제 적격 개인연금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은행이나 이런 데는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나는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공부를 해서 그걸 옮겨서도 가능해요. 투자형 상품으로 옮기서도 된다. 옮긴데 요새는 너무 쉽게 해요. 내가 펀드나 이런 걸 난 좀 공부도 하고 해갖고 내가 그쪽으로 상품을 내보겠다. 그러면은 증권회사에 가서 얘기만 하면 돼요. 시청서만 딱 내면 모든 게 자동으로 다른 데서 딱 끌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IRP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공무원, 군인, 자영업자까지 확대를 해놨어요. 원래 퇴직연금 그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만 IRP 300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까 제가 공무원 연금에도 노후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공무원인데도 이 IRP를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군인, 자영업자 세금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마 가입을 했을 겁니다. 자,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지금 연금저축이 400만 원, 연간 4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줘요. 해주는데 IRP에서 300만 원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7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얼마냐? 92만 4천 원을 연간 돈을 되돌려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700만 원을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금리를 늘리려고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중에 나온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만한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장에 원에 입사해 있는 그 제 아들 보고도 아빠 돈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일단 이거를 700만 원까지 내가 다는 내가 가입을 하라. 그래도 한 400만 원 정도 가입을 해라. 가입을 해라. 물론 이거를 가입하는 순간에 절대로 해약은 나는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노후에 내가 노후용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신다면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합니다. 자, 주택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 할머니를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할머니는 이름이 장깔맹이라는 프랑스 할머니입니다. 프랑스 할머니인데 이분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이분이요 122세 6개월을 사셨어요. 자, 근데 이분이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나이가 90이 됐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 자식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양반, 내가 너무 오래 살아갖고 어떻게 내가 쓸 돈이 하나도 없어. 생활비 좀 내줘. 내주면은 내가 이 집을 변호사 가져가라고 했어. 근데요 이분이 또 집이 또 너무 좋았어. 3층 집에 혼자 살았어요. 3층 집에. 근데 집이요 변호사도 지나가면서 아이고 나는 어떻게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나 이랬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90세 난 할머니가 유럽에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집을 가져가래. 생활비만 대주면. 그래서 변호사가요 진짜입니까? 이 사람아 내가 나이가 90에 뭐 자네네 사기를 치면서 나는 자식도 없고 필요 없어 집 가져가. 계약서 씁시다. 계약서 다 썼어요. 쓰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도장을 찍지 말고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변호사는 매일 할머니 댁에 오는 겁니다. 왜? 죽을 때가 됐나. 자, 얘기의 결론은 누가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자, 변호사가 계약할 때 나이가 얼마냐? 47세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죽기 바로 6개월 전에 죽었대요. 32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79을 사셨어요. 여러분 유럽에 옛날에 남자가 79 살았으면 적게 산 나이가 아닌데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살아버렸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할머니가 주택연금의 시초구나. 왜? 주택연금이라는 거는요 집을 담보로 해갖고 매달 받는 연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저는 주택연금의 시초구나. 자, 주택연금에 일단은 뭐 이용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원래부터 55세로 또 더 하향됐어요. 55세로 하향이 되고 집은 가격은 시가로 하는데 9억입니다. 집이 여러 채 있어도 9억만 안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뭐 9억 넘는 게 많잖아요. 많지만 지방은 뭐 거의 다 되신다고 보시면 집이 두 채 있어도 가능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 다음에 내가 여러 채 갖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주택연금을 꼭 하고 싶어. 그러면 뭐 판다는 조건을 하시면 돼요. 9억 넘으면은. 자,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요겁니다. 사망을 하시고 나서 이제 주택을 처분을 할 게 아닙니까? 은행에서 이제 담보를 다 은행에서 의무 처리를 다 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하는데 이게 대출금을 상환을 해요. 상환. 만약에 어떤 내가 65세에 가입을 했어. 그건 100살까지 살아버렸어.
너무 오래 살면요, 이 대출금 보다가 이게 집가격이요 또 오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출금이 더 많고 집가격은 팔았는데 집가격은 좀 떨어지고 이래갖고 낡고 그죠? 떨어지고 해갖고 집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차이가 나게 하는 거죠. 차이가 예를 들어 1억이나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좋네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평생 오래 살 것 같이 하고 했는데 5년 만에 돌아가셔. 부부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두 분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그 두 분 다 돌아가셔버렸어. 오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면 집을 팔아 5년 동안에 그동안에 대출이자고 다 계산을 해보면은 돈이 남아. 한 1억이 남았어. 자식인데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남는 게 있으면은 자식인데 돌려주고 모자라는 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하고 농지연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재무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가 그냥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험 상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그렇다고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도 함정은 있어요. 함정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뭔가 제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대출할 때 여기 대출금을 이제 이 금리를 갖고 계산을 해요. 이 금리가 너무 높으면 사실은 말은 그럴듯하게 좋은데 참 별로입니다.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근데 여기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금 금리의 1.1% 플러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금리 면에서는 우수하다. 일단 장점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가입을 했다가 해지를 아직까지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중도에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입을 했는데 그때의 집 가격 갖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잖아. 오를 수요. 오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네. 이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그때 가서 포기하고 나는 다시 그동안에 내 이자가 다 낼게. 나 다시 내 집 돌려줘. 근데 돌려받으면 다시 또 가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런 이제 그거는 있는데 어쨌든 포기가 가능하다. 두 번째 장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 너무 그 제한사항이 너무 없지 않느냐. 자기들도 알더라고요. 신청자가 너무 많이 없어갖고 아직까지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저보고 홍보 좀 해달래. 그래서 내 나가면 주택임금 얘기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얘기를 여기에 수령 방식은 거의 다가 이겁니다. 정액형. 월 지급식이 고정되어 있고 평생 동안 받는 거 종신형으로 거의 대다수가 하고 있고 감소형 증가액 하는 이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이것도 됩니다. 평생 그 집에 살면서 내가 10년만 받을게. 그럼 돈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죠? 20년 받을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확정형도 있고 종신형도 있더라. 주택연금은 지금 현재 사실은 노후에 내가 연금이 부족해서 이것보다도 부모님의 생활비를 내가 대드린다. 생활 대드리는데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 지금 아직도 건강하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현재는 좀 그렇다. 자, 오늘 지금까지 제가 오늘 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자산보다는 좀 연금을 좀 많이 만드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노후가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노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후가 딱 됐을 때 연금을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연금이라 그런 거는 장기 상품입니다. 20년, 30년 동안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녀들 연금도 얘기 드리고 그 다음 소급해서 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얘기 드리고 반납금, 추납금 또 부부가 함께 가입을 하시라. 왜? 다 오래 살기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또 주택연금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노후에
연금을 좀 많이 만들어주셔갖고 여러분 노후가 정말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